자, 개체군은 그 어떤 생물종들의 개체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개체군 하기는 무조건 뭐다? 같은 종에서 얘기할 거야. 같은 종에서. 자, 먼저 개체군의 밀도라는 거지. 밀도. 그러면 그 개체군들이 그 종의 개체군들이 살고 있는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 그 면적분의 개체수야. 그래서 밀도 D는 면적분의 개체수. 자, 요렇게 하나 나오지. 그래서 동일한 면적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개체군의 밀도가 커진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체수가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하는 거는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고, 당연히 그 개체가 태어나는 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이입이라고 그래요. 알지? 이입. 그래서 출생과 이입이야. 출생과 이입.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전입이지, 전입. 전입. 이사 오는 거지. 전입. 그 다음에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이제 사망. 사망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출.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전출 간다고 하잖아요. 전출. 그래서 이출이라고, 이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죽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외부로 나가고, 이것에 의해서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개체군 밀도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출생과 사망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출생률과 사망률을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특히 출생률. 우리나라 출생률이 0.7, 7에서 0.8 요 사이. 근데 요즘 또 출생률이 약간 늘어났대. 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 사회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정년기도 많이 달라졌지. 너희 그 부모님이나 나 때만 해도 보통 내가 29에 결혼했거든? 그 29 결혼할 때 내 친구 중에 반은 이미 결혼했고, 반은 결혼 안 했어. 그래서 보통 20대 한 중후반, 이때 보통 결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그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때. 그때는 당연히 그때 결혼해야 된다고 했고, 이것이 점점 해서 이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치? 바로 이제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조금씩 이제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때하고 지금에 비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이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MF 터졌을 때. 갑자기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만 해도 내 친구를 보면은 심한 게 9남매도 있었고. 너 아버지 몇 남매시니? 어머님. 많지? 그때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 보통, 그래서 최소한 뭐, 아무리 적어도 보통 한 3명, 뭐, 보통 4, 5, 이렇게, 뭐, 6남매, 7남매도 있었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이게 IMF 딱 터지고 나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뭐, 2명? 평균적으로 2명? 내 친구 보면 이제 2명. 많아야 3명. 그리고 이제 1명. 보통 2명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2명이 결혼해서 자식을 2명을 낳아. 그러면 인구가 증가될 요인이 없어지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 요즘 또 1명 놓거나, 외동 많잖아, 주위에. 그런 게 많잖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 출생과 사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이입, 이출보다는 출생과 사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우리 이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동물 전체로 보잔 말이야. 그럼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즉 출생, 사망, 이입, 이출,
자, 이곳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단은 당연히 빛, 서식 공간, 온도와 같은 비생물적인 오타 같아. 요인, 그리고 당연히 질병, 기생, 포식, 먹이 사슬 관계, 자, 이와 관련된 생물적 요인, 이것들이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개체군의 생장 곡선, 이론상과 실제 생장 곡선이 있겠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자, 뭐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나면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 기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론상의 생장 곡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자 모양이야? J자 모형이다. 그래서 이론상의 생장 곡선은 J자 모형을 나타낸다. 근데 실제 생장 곡선은 J자가 아니라는 거야. J자가 아니라,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데 이걸 S자라고 그래, S자. 그래서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모형이 나온다. 그러면, 자,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줄어들어. 그건 뭔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환경저항이라고 그래요. 환경저항. 그래서 환경저항은 개체군의 생장을 줄이는 거잖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저항이고, 억제시키는 환경 요인이고, 그럼 당연히 생장을 방해하는, 서식 환경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서식 환경의 공간, 가장 큰 것이 공간과 먹이야. 공간과 먹이 부족. 그리고, 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의 축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뭐 동식물을 생각하면은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체 간에도 이제 어떤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먹이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생식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개체 수가 줄어드는, 억제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 개체 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 환경저항. 그래서 환경저항에는 당연히 먹이, 생존, 그러니까 거주 공간, 먹이 부족, 그치?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해 물질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과정, 노폐물의 축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그리고 질병, 외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럼 결국은 환경 저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체 수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 요기잖아. 그래서 요기에 해당하는 요 개체 수, 요 곡선, 요 직선을 자, 환경까지 환경 저항을 고려한 실제 수용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경 수용력.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그러니까 개체수의 최대 크기. 최대 개체수 값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론상은 J자, 그런데 실제로는 S자가 돼.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환경 저항 때문에. 그래서 환경 저항까지 고려해서 그 개체군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개체수를 뭐라고 한다?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환경 수용력. 그래서 환경 저항은 그 생물종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죠.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좀 개구리 밥. 우리 그 개구리 밥이라고 해가지고 개구리 풀 있지, 풀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이 자 환경 정을 보니까 pH야, pH. 그래서 pH에 따라서 자 개체수를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pH 4, 5, 7 했을 때 5, 6, 5인데 7, 17이고요. 11, 18, 12. 보니까
자, 어떻게 돼? 개체수가 최대 수용력이 여기지. 그 pH 5에서가 바로 이제 여기가 환경 저항이 제일 적다라는 거지. 그치? 적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보니까 pH 4, pH 5, 그리고 pH 4하고 7은 거의 비슷하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수용력은 pH 5에서 크다. 그래서 pH가 바로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 가서 물어보겠지. 환경 저항이 가장 작은 게 뭐냐? pH 5입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이 작을수록 최대 개체 수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력이 가장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딱히 없고. 그래서 J자가 이론적인 거, S자가 실제 환경 저항, 최대 환경 수용력, 최대 개체수. 자, 요 정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존 곡선 보자. 자,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살아남아 있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그래프로. 자, 상대 수명이야. 0에서 100으로 놓을게요. 자, 먼저 1형. 0이란 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개체수가 태어났어요.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개체수가 그렇게 안 줄어드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망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사망률이 낮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망률이 낮다가 자, 그래서 수명이 쭉 긴 상태에서 자, 대부분의 개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성체로 성장하죠. 그래서 사망률이 이제 성체로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씩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이제 그 생물종의 어떤 특징이 되겠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사망률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성체가 되면서 보호를 덜 받게 되면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외부적인 요인에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요 일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어릴 때는 초기 사망률은 낮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무조건 사망률이 낮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존율과 사망률은 서로 반대라는 거. 그래서 사망률이 낮다가 자, 수명이 긴 다음에 성체로 성장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체수가 줄어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람과 같은 포유류, 대형 포유류. 자, 사람, 코끼리, 사냥 같은 대형 포유류가 1형에 해당이 된다. 사냥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큰 형태의 포유류는 다 이런 식의 개체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이 사슬에서 덜 잡아먹힌다는 얘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고, 자,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뜻이지. 건강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먹이 사슬에서 상위 영양 단계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먹이 사슬의 상위 영양 단계.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죠. 상위 영양 단계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포식자가 적을수록 많이 살아남으니까요. 바로 이런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 포유류가 요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는 보통 1형을 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2형은 나이가 먹을수록 생존되는 개체수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2형이라고 그래. 2형.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자, 줄어든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사망률이 전 세대에 걸쳐서 비슷비슷하다. 자, 얘는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급증하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은 자, 이게 사망률이 되면은 얘는 1형은 어떻게 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될 겁니다. 1형. 그럼 2형은요? 보통 사망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정히 유지가 될 거예요. 2형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작은 크기의 동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람쥐와 같은 초식 동물, 그리고 히드라라든가 기러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 말미잘과 비슷한 거.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사명은
초기에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 그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상대 연령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 개체수 자체가 성체수가 적지. 그러니까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초기에 굉장히 높아. 그래서 초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가야겠지. 이게 바로 사명이 될 거야. 사망률 따지면. 그래서 개체수 자체도 적어.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새끼를 많이 낳을 거예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직접 본 건데 거북이가 알을 낳잖아. 그치? 알을 낳잖아. 그 이게 바다 있으면은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거기 이제 모래 속에 알들을 막 낳는단 말이야. 근데 거북이 알들 되게 많이 있다. 그러면 거북이들이 알을 낳고 부화가 됐어. 그 얘네들 이제 바다로 오잖아. 그래서 까마득한 굉장히 많은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들이 다 잡아먹어. 너도 봤어? 나도 그거 봤어.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살아남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해. 초기 사망률이 높을수록 낳는 자손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초기 사망률이 낮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자식을 낳지 않잖아. 많아야 쌍둥이. 그치? 보통 한 명씩 낳잖아. 코끼리도 그치? 한 마리씩 낳잖아.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요런 차이가 있지. 그래서 사명은 초기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있지?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고, 굴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그것도 이제 딱 붙어 있으니까. 아니, 포식자한테 다 잡아먹히잖아. 포식자한테 다 잡아먹히잖아. 바위에 붙어 있잖아. 바위에 붙어 있어서 포식자들이 잡아먹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도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걔네는 알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막 여기 생겨요. 수박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굴, 어류. 그래서 어패류라고 하지. 어패류가 요게 해당이 돼. 어패류가.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은 거북이 같은 것들. 그치? 그 물고기도 굉장히 새끼 많이 낳잖아. 그치?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초기에 많이 잡아먹히는. 그래서 보통 하위 영양 단계가 요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1형, 2형, 3형을 낳는다면은, 자, 3형에서 요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포식피식 관계에서 유리할수록, 그치? 생존하는 개체 수가 많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존 곡선과 사망률 그래프 같이 연결해서 잘 확인하도록.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개체군에서 그 개체 수들의 그 연령별 이제, 그것을 피라미드 모형으로 나오는데,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발전형, 안전형, 세태형.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생식전 연령층. 생식 연령층. 왜? 생식 연령층은 당장 개체 수를 늘리는 거고요. 생식적 연령층은 잠재적으로 앞으로 개체를 늘릴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세태형을 보잔 말이야. 생식 후 연령층은 얘는 생식을 못해. 많어. 근데 오히려 생식 연령층이 더 작아. 그리고 생식적 연령층도 작아. 그러면 이 개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치? 줄어들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노년. 애기들, 어린이들. 그치? 그리고 여기가 20대, 30대, 40대. 여기가, 현재 우리나라 여기. 그치? 바로 요거잖아. 그래서
생식적 연령층의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전체 개체군의 개체수는 줄어들어요. 왜? 자손을 적게 나오니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그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그치? 그럼 안정형은 뭐냐? 자, 생식 후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 생식할 수 있는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고요. 생식 전의 연령층의 개체수로 어느 정도 자,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수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식 전의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개체수가 서로 비슷하면 개체군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얘는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발전형은 얘가 더 많잖아요. 분포가. 그래서 생식적 연령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얘가 많으니까 생식할 수 있는 연령층의 개체 수도 점점 늘어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많기 때문에 얘로 늘어날 거란 얘기지. 그럼 전체적 개체 수가 어떻게 되니? 늘어나겠지. 발전하겠지. 그래서 발전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피라미드 모형 형태, 이런 탑 형태가 발전형, 탑 형태, 발전형. 자,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할까? 포탑 모양, 안정형. 자, 이게 뭐야? 전구 모양, 그치? 전구 모양. 그러면 얘는 쇠퇴형이다. 어?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멸망형이지, 멸망이지. 그 멸망형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쇠퇴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그래서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 뭐야? 자, 출생과 사망으로 개체 수를 조절을 못 하잖아. 출생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입을 늘려야지. 이입을 늘려야지. 그래서 이민이라든가 이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 이민자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이민자 되게 많아. 거기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민자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지. 그렇지. 근데 오히려 미국은 이민자들을 못 받아들인다. 몰라. 거기 걔가 이상해. 성렬이보다 더해. 완전 개또라이야. 개또라이. 난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치? 최우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미국이 더 쓰레기야. 더 엉망이야. 더 엉망. 상관없어. 저거 내가 우리나라 욕하는 것도 미국 트럼프 욕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개체군의 개체수가 변하는 것이 이런 출생이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은, 자, 계절에 따라서 피식포식 관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출생이나 사망과 관계없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뭐야? 계절에 따른 거지. 계절에 따른. 그래서 계절에 따른 영양인데, 계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지면, 자,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볼 거야. 자, 돌말 해조류적, 조류적, 광합성하는 영양염류는 먹이가 되고요. 알겠지? 광합성이니까 빛의 세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해야 되니까 수온과 같은 온도의 요인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크게 1년을 주기로 개체수의 1년 동안 개체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자, 보자. 그래프. 너희 그래프 보고.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알겠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까지 했을 때 잘 봐.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자, 돌말. 뭐 영양염류가 쉽게 말해서 그냥 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양염류. 영양이란 단어가
에너지원, 먹이란 뜻이야. 근데 그 먹이가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 그래서 영양, 염류 하게 되면은 그 먹이가 무기물이란 뜻이에요. 무기물. 다시 말해서 이온이야. 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염이란 게 양이온, 음이온이잖아. 그치? 이온 결합 물질. 자, 겨울에는 영양 염류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왜? 아니, 돌말의 개체수가 추우니까 적잖아. 추우니까. 그래서 수온이 낮으니까 그 빛이 약하고 그래서 이 개체수가 적어. 그치? 그래서 겨울에는 당연히 수온이 낮고 영양 염류가 많지만 빛이 약하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어. 그러다가 이제 수온이 이제 봄이 됐어.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온 낮아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빛도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빛의 세기도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은 자, 돌말의 개체수는 충분히 많은 영양염류를 이용해서 자,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영양염류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치?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가 봄에 최대가 됐어요. 그 얘가 개체수가 많으니까 먹이가 많이 먹을 거냐? 그 영양염류는 가장 최저가 돼. 알지? 그래서 영양염류가 충분한 상태에서 봄에는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증가했어. 근데 문제는 먹이가 적잖아. 자, 먹이가 적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 돌말의 개체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여름까지는 빛의 세기나 수온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알겠지? 여름까지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자, 돌말의 개체수가 뚝 떨어져. 알지? 그래서 영양염류도 다 고갈이 됐어. 그러니까 고갈된 상태에서 개체수가 적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에는 적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자, 돌말이 이제 영양염류를 이제 적게 먹으니까 여름 후반기에 이제 영양염류의 양이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 먹이가 늘어났으니까 돌말의 개체수로요. 같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치? 그래서 항상 영양염류의 그래프가 먼저, 그 다음에 돌말의 개체수 그래프가 그 다음이야. 알지? 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얘가 D 이어서 요렇게 간다면, 여기를 A고 B라면, A가 원인이 돼서 B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A 때문에 B가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자, 영양염류가 늘어나지. 늘어나니까 영양염류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 같이 늘어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야.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성에서 만약 A가 포도당이면 B가 뭐가 돼요? 인슐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개체수가 증가해. 근데 증가하는데, 자, 그럼 당연히 영양염류 줄어들겠지. 근데 문제는 가을이야. 자, 빛의 색이 약해지죠? 수온 떨어지죠? 그럼 돌말의 생존 환경이 줄어드니까 돌말은 이렇게 확 늘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생명 활동이 줄어들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영양염류는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양염류는 계속해서 축적된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돌말 이렇게 축적된 상태에서, 자, 다시, 자, 이게 돌말이 많아지니까 영양염류가 조금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돌말이 더 늘어나지 않고 다시 이제 생명활동 못하니까 개체수가 줄어들어. 근데 계속 이제 어떻게 돼? 누적이 되잖아.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쭉 증가해. 그래서 겨울로 가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의 색이나 수온은 환경이야. 돌말의 생존, 생명 환경. 여름에 어. 무기물이 줄어드는 거면 그 돌말 때문이 아니면 농도도 약간 영향이 있어요. 온도의 영향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영양용분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겨울 동안 축적이 된 것이 다 사용돼 버리는 거야. 돌말한테 다 사용이 되니까. 알지?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냐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쓸려가잖아요. 염류들이, 영양 염류들이. 그래서 여름에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 그래서 낮은 상태 유지하는 거야. 근데 겨울에 막 장마지거나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는 자, 무기물이 유입이 된 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빛의 색이나 수온은 그냥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서 그냥 해석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그래프 할 때 뭐야? 앞에 뒤에가 있으면 앞에 것이 원이 돼서 뒤에 것에 영향을 받는 거야. 항상 요거 기억을 잘해야 돼.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주기적인 변동이 생겨.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피식포식이지, 피식포식. 자, 이것도 피식포식도 마찬가지로 자, A 앞에 뒤에 겁니다. 알겠죠? 자, 토끼는 초식이고 쓰라소니는 토끼를 잡아먹는 거야. 그치? 그래서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그걸 잡아먹는 쓰라소니의 개체수로 증가하겠지.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 자, 얘가 증가하면서 쓰라소니 증가해. 그러니까 얘가 원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개체수 할 때 Y축이 개체수야. 피식포식 관계에서. 자,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된다면 A하고, 자, 이거 색깔 구분하자. 파란 걸로 이렇게 B 할게요. 그럼 개체수가 A가 많고 B가 적죠. 그리고 앞에가 A고 D가 B죠. 그러면 A의 2에 B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원인이고 B가 그 원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야. 그리고 개체수가 많지. 자, 일로 갈수록 개체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치?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자, B가 A를 포식한다는 얘기예요. 상위 영양 단계니까. 그러니까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당연히 쓰라소니보다 커야지. 그리고 이렇게 증가할 때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라소니 증가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개체수가 많잖아. 하위, 상위. 그럼 누가 하위야? 토끼가 하위고 쓰라소니가 상위 영양 단계잖아. 그러니까 바로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파악하라고. 그리고 나서 얘가 많아지고 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다시 또 토끼 늘어나고. 토끼 늘어나니까 쓰라소니 또 늘어나고. 자, 토끼 줄어드니까 쓰라소니 또 줄어들고. 그치? 그러니까 이 관계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눈신 토끼하고 쓰라소니 개체구는 보통 한 10년 주기로 증가 감소가 왔다 갔다 반복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포식, 피식, 먹이 사슬에서 이제 증감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증가 감소가.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체군의 상하, 역시 이거 지금 해야 되나? 지금 할까?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할까? 상호작용, 개체군 내 상호작용. 시간이 좀 애매하지. 10분 남았어? 하자, 그러면. 자,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개체군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야. 자, 먼저 텃세. 우리 텃세 부린다고 하잖아. 여기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너희는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너희는 오지 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텃세가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텃세들을 해. 텃세도 해. 알지? 그래서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개체가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지. 텃세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텃세가 일어나는 지역이, 세력권이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게 하나의 서식 지역에서 텃세군들이, 텃세하는 얘네들이 모여서 또 어떻게 돼요?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은어가 이렇게 서로 불필요하게 서로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체군이 여기로 들어오면 내쫓아 버리는 거지.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다른 개체가 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텃세가 되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당연히 먹는 먹이, 배우자, 공간 등을 이제 서로 이제 골고루 나눠 갖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로 많이 하는 게 은어거든, 은어. 자, 얕은 곳에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자, 얘네들이 서식하는 공간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력권이라고 그래요. 세력권. 그래서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세력권끼리 불필요한 경쟁이나, 그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되니까 요 상태를 유지를 할 거야. 계속 이 세력권을 유지하려면 여기 있는 개체수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나치게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식자가 나타났어? 그 얘네들은 여기가 나타나면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체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텃세. 그래서 텃세는 뭐냐? 자기만의 서식 공간, 특정 개체들이 모여서 각각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그 세력권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싸우지 않고 균형적 유지가 되는 것을 텃세라고 한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자, 순위제하고 리더제와 사회생활, 가족생활, 자, 이게 있는데 요거 구분 좀 잘해야 돼. 자, 순위제는 뭐냐면은 얘네들끼리 싸워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 알겠지?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순위를 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자, 먹이를 먹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닭은 싸움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힘센 놈이 개체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 대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닭은 모이를 먹고요. 자, 큰 뿔량의 순양은 뿔의 크기와 뿔치기. 얘네들이 어떻게 뿔끼리 서로 치면서 순양끼리 싸우잖아? 그래서 순위를 정하고, 자, 일본 원숭이도 마찬가지로 힘의 세기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암컷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순위제라든가 리더제라든가 사회생활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단지 이제 이거를 어떤 싸움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독단적으로 하느냐. 자, 리더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힘센 놈이 리더가 되는 거야. 근데 리더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먹이라든가 어떤 배우자를 거의 독식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더제는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위제는 리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 짱 됐는데 또 싸워서 지면 짱. 그치, 뺏기는 거지. 그러면 이긴 놈이 짱이 되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이동 방향을 결정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행동을 지휘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나 양, 코끼리, 집단으로 이용할 때 한 개체가 전체 무리 이끄고, 우리 늑대 있지, 늑대. 그래서 늑대 보면 우두머리 늑대가 이제 사냥 시기와 사냥감을 정하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자, 맨 앞에는 젊은 늑대. 자, 가운데는 새끼나 나이 든 늑대. 그리고 뒤에는 리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개체 집단을 이끌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끌어가는 거야. 이끌어가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리더제고요. 자, 사회생활은 뭐냐면은 역할이 분담이 돼 있는 거야. 사회생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사람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잖아. 사람은 다 돼요. 가족생활도 되고, 사회생활도 되고, 일부에서는 리더제도 되고요. 다 돼요. 옛날에는 그치, 순위제도 했고, 다양하게 했어. 자, 사회생활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야. 개미. 그치? 개미. 그래서, 자, 얘네들은 벗어나면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리더제든 뭐든 얘네들은 벗어나도 독자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어. 근데 사회생활은 독자적으로 못 산다. 집단생활 한다. 집단생활. 그래서 개체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자기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지. 뭐 예를 들어서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거. 여왕개미나 여왕벌. 우리 이제 생식. 여왕개미는 생식, 병정개미는 방어, 일개미는 먹이 획득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정개미 혼자 따로 나왔어. 그럼 얘는 방어지, 얘는 먹이를 획득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왕벌은 조직 통솔 산란, 새끼 낳고, 자, 숫벌 생식, 자, 일벌은 꿀채집,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분업화돼 있다. 사회생활. 자, 그 다음에 가족생활. 이게 집단생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혈연관계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혈연관계로. 그래서 가족,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제면서도 가족생활을 하는 거죠. 가족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아니라 이게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먹이를 공동으로 사냥하고 새끼를 함께 돌보고, 알지? 개체군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펭귄도 어떻게 돼? 그치? 개는? 야생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개는 야생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혈연적으로 이제 사자 같은 암사자들과 수사자가 무리지어서 생활하며, 암사자는 먹이 사슴, 수사자는 무리 보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 생활하고, 그 중에서 이건 이제 뭐 이것도 리더 생활이 되죠. 리더제도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 그러니까 리더제나 순위제. 자, 어차피 리더 되려면 순위제, 힘센 놈이 가야 돼. 근데 힘센 놈이 자, 그 개체의 그 집단을 통솔하냐? 그러면 리더제고, 자, 그 집단들이 같은 혈연으로 가까운 관계, 혈연 관계를 있냐? 그럼 가족 생활도 같이 하는 거고,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한다가 아니지.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독특한 게 사회생활, 개미나 벌은 좀 다르지. 이거 순위제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얘는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일개미로 태어나고 병정개미로 태어나고 여왕개미로 태어나는 거고. 근데 병정개미랑 얘개미랑 다르게 생겼어요. 같아요. 개미는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죠.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역할이 다르지.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 사회생활 빼고는 뭐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여기 리더제하고 가족생활은 겹친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닭은 순위제지 리더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가족생활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자는 가족생활도 하고 리더제도 되고 순위제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사회생활도 있잖아요. 역할이 암사자랑
그건 아니죠. 왜냐면 사회생활은 독자적으로 생존이 어렵잖아. 독자적으로 생존이 어렵잖아. 그치?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역할만 수행하는 거야. 그 역할만. 역할만 수행하는 거야. 역할만. 그게 바로 이제 사회생활이지. 이제 구분이 되지?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군.